다마스커스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월 18일 러시아의 군용기 일류신 IL-20이라는 정보 수집 항공기가 시리아의 방공미사일 S-200에 맞고 격추되어서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15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이번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원인이 있다며 이스라엘의 책임을 돌리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리아와 러시아는 서로 군사적 협력을 맺고 있는 나라이죠. 그런데 왜 시리아가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했을까요? 그리고 왜 시리아는 이번 자기들의 실수를 이스라엘 탓으로 돌린 것일까요? 지금은 시리아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고의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지난 17일 밤 11시경 시리아의 서부 라타키아 해안 35km 상공을 러시아 공군 IL-20M 전자정보 정찰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지중해 일대에서 전개되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전력에 대한 정찰 비행을 마치고 시리아의 러시아 임대 군사기지인 흐메이밈 공군 기지로 귀환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시리아 인근 지중해 일대에 배치된 나토 해군과 공군의 군함과 전투기에 대한 레이더 및 통신 정보 수집을 위해서 15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러시아 공군 기지의 레이더에서 감쪽같이 사라졌고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국방부는 이 정찰기가 지중해에 추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조대를 급파했지요. 이 정찰기는 정체불명의 미사일의 공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나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러시아는 처음에 이 미사일 공격이 프랑스의 소행으로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 근처에서 프랑스가 파견한 아퀴덴급 호위함 오베로뉴가 작전 중이었는데 이 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 정찰기가 공격당한 것으로 판단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날 공격을 당한 러시아의 정찰기는 다름 아닌 시리아의 라타키아 일대에 배치되었던 시리아 정부군이 발사한 S-200 지대공 미사일로 공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시리아는 러시아와 군사 동맹 관계이고 격추된 정찰기는 시리아 정부군을 위협하는 나토 군사력에 대한 정찰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우군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시리아가 러시아 군용기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 정찰기를 향해서 5인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당연히 시리아를 향해서 비난을 했어야 하죠. 그런데 러시아는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고가 난 후 곧바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를 폭격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전투기가 러시아 정찰기를 격추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5인 사격은 왜 또 일어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 공군은 F-16 전투기 4대가 야심한 밤을 틈타서 지중해를 저공 비행해서 시리아에 접근했으며 시리아 영토 내에 이란이 건설한 무기 제조 시설을 공습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자 한밤중에 놀란 시리아 정부군이 레이더를 가동했는데 이 레이더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포착되었고 곧바로 시리아 정부군은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시리아 정부군이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을 발견한 이스라엘 전투기는 때마침 작전을 마치고 귀환하는 엄청난 크기의 러시아 정찰기가 바로 옆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정찰기 바로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리아군 레이더 스크린상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가장 큰 한 개의 표적만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는 이 점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시리아 정부군이 미사일을 발사하긴 했지만 그 목표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는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시리아 정부군이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은 S-200이었는데 이 미사일이 워낙 구식이어서 사격 통제소에서 미사일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국 시리아 정부군이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아닌 같은 편이었던 러시아 정찰기를 격추시키게 된 것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발사한 S-200 지대공 미사일의 탄도 중량은 무려 217kg이라고 합니다. 명중과 동시에 표적은 가루가 된다는 의미이죠. 미사일의 공격을 당한 러시아 정찰기는 지상 관제소에 구조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밤하늘에서 산산조각 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이스라엘로 떠넘기며 비난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투기는 왜 이날 밤 시리아 영토를 공격한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시리아를 향해서 200여 번 이상 폭격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시리아는 극심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이죠. 이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5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550만 명이나 되는 민간인들이 자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난민 신세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내전 국가로 엉망진창이 되고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시리아를 향해 이스라엘은 왜 폭격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대상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사기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리아에 이란의 군사기지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브레드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란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여러 번이나 천명해 온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암덩어리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을 지중해 앞바다에 수장시켜야 한다고 이란은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이란의 시아파는 극단적 종말론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12번째 이맘, 즉 그들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시아파 무슬림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탄들을 모두 없애야 하는데 그 사탄들 중에 큰 사탄은 미국이며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그들의 이슬람적 사명이자 본질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미워하고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을 모든 무슬림들에게 전하려는 사탄의 계획이고 전략이죠. 할 수만 있다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은 거리가 15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미사일도 그렇고 전투기도 그렇고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 공격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시리아에 군사기지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시리아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1년 시리아가 시아파 정부군과 순위파 반정부군 간의 내전이 시작되자 이란은 곧바로 시리아의 시아파 정부군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시리아 정부군에게 여러 가지 군사 물자와 군 병력을 지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이슬람의 시아파 종주국이고 시리아 정부군 역시 같은 종교적 신념으로 하나인 시아파인데다가 지리적 위치까지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으니 이 위치를 선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시리아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시리아는 다른 아랍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첨예하게 대립해 왔었는데 특히 1967년 6월에 있었던 6.1 전쟁을 통해서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커졌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시리아의 이런 감정에 이란이 자기 나라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함께 싸워준다니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은 시리아의 여러 곳에 군사기지를 설치해놓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더 타임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매체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시리아에 최소한 10개 이상의 군사기지를 설치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개는 지휘사령부이고요. 나머지 7개는 전술기지인데 실제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 전선 부근에 설치했는데 그 중에 2개의 기지는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만 명의 전투 요원들은 이란의 테헤란에서 군사훈련을 시킨 후에 돌아왔고 그들 중에 또 수백 명의 이란 군 장성들이 기지에 배치되고 있으며 6천여 명의 전투 요원과
레바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헤즈볼라 멤버들이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영국의 BBC 방송은 이란이 시리아 내전에 영구적인 군사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아주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남쪽으로 14km 떨어진 엘키스와에 군사기지를 건설 중인데 이곳은 원래 시리아군이 사용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BBC가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1월부터 10월 사이 엘키스와 지역에 병사들이 묵을 건물과 차량 주차용 건물 20여 동이 지어지는 등 건설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죠. 지난 2018년 9월 20일 UN 이스라엘 대사인 데니 다노는 이란은 시리아에서 8만 2천 명의 군인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군부는 이 전투적 극단주의자들을 고강도로 훈련시키고 있으며 시리아를 전략적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리아에 있는 미사일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란은 시리아 전역을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기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은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1만 명의 시아파 군인과 6만 명의 현지 전투원을 모집 중이며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서 3,000명, 테러 집단인 헤즈볼라에서 9,000명,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1만 명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시리아 정부 역시 이란의 이런 적극적인 시리아에서의 군사력 확충을 돕기 위해 시리아의 기지, 군대 및 미사일 공장에 350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비롯한 전쟁 무기에 2,300억 달러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출은 2014년 정부 예산의 17%에서 2017년에는 22%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란이 이렇게 시리아 정부와 손잡고 시리아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고 아랍 여러 개 나라에서 불러 모은 군 병력들을 두고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바로 머리 위에 이란의 군사기지가 이렇게 설치되며 그곳에 온갖 미사일과 전투 병력이 집결하는 것을 보고도 팔짱만 낀 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1981년 이라크의 후세인이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있는 오시라크에 핵시설을 건설 중인 것을 이스라엘이 알고는 선제 공격으로 완벽히 폭파했던 나라가 아닙니까? 자국에 어떠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시설이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국제사회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과감히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버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문제의 요인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 당국은 지난 18개월간 시리아 내에 있는 200여 개의 목표물을 향해서 공격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2월 10일 시리아의 이란제 무인 항공기 드론이 이스라엘 영공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은 헬기로 이를 요격한 다음 이스라엘 전투기 F-16 8대가 출격했고 드론의 출발 지점으로 추정되는 시리아 내 비행장을 공습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리아 군의 대공 포격을 맞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죠. 이날 사고로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 2명이 탈출했지만 이 중에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시리아 방공포대 3곳과 시리아 내 이란군이 설치한 군시설 4곳을 포함해서 12개 기지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향해 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중에 5발은 시리아의 방공망에 격추되었고 나머지 3발은 공군기지 서쪽에 떨어져서 이란 군과 시리아 정부군 등 최소 1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시리아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시리아를 공격한다면 놀랄만한 반격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를 했지요. 2018년 5월 8일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군사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번 포격은 다마스쿠스 남쪽에 수많은 시리아 군 기지가 모여있는 키스웨 지역을 향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미사일 공격이 키스웨에 있는 이란의 정예혁명방위군 소속 부대의 무기고와 로켓 발사대를 타깃으로 한 것이었으며 9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7월 8일 이스라엘은 또다시 시리아 중부 홈스에 있는 T4 공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죠. 이 공격으로 이란인을 비롯해서 친정부 부대원들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곳엔 시리아군뿐만 아니라 이란인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7월 16일 이스라엘은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9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24일에는 이스라엘이 골란고원 인근에서 시리아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9월 4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중서부 지역을 공격했고요. 9월 15일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국제공항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시리아 측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 밤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에 있는 무기 제조 시설이 이란의 뜻에 따라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로 수송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군이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군은 이를 저지하려고 전투기를 보내서 공습을 단행했던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시리아 군이 우군인 러시아 수송기를 오인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모두 불과 최근 들어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란의 아미르 하타미 국방장관은 지난 9월 26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취재진에게 어느 누구든 제3자는 이란 고문단의 시리아 파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리아에서 이란의 군 부대를 철수할 계획은 절대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이번에 러시아 정찰기가 폭격당한 것을 두고 러시아는 시리아의 방공망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S-300을 2주 안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냥 두고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이란 군부대 주둔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듯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8년 동안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시리아의 영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할 수만 있다면 이란 본토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고 싶어 하겠죠.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인 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중이며, 이스라엘은 그에 맞서 사전 공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재 이스라엘은 북쪽의 시리아뿐만 아니라 남쪽의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와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북쪽의 시리아와 레바논의 군사적 위협에도 대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은 전방위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쓸어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에 맞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다각적인 위협이 멈추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당사국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들 하겠죠.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사기지의 건설과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폭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전투기는 자신들에게 시리아에 있는 대공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미리 알고 러시아의 수송기에 밀착해서 시리아의 레이더에 마치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한다는 조종 기술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자신의 전투기를 러시아 수송기에서 떨어져 나와 오직 러시아 수송기만 격추되게 하는 기술을 전 세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전투 능력이죠.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굳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신경 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군사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오직 이슬람의 거짓 영 알라의 지시에 따른 거짓된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진실된 눈을 가리게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일 뿐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고 이란의 공격에 위축을 느끼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국제사회에서 완벽하게 고립시키려는 사탄의 치밀한 전략일 뿐이죠. 만약에 사탄의 이런 전략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또 마침내 사탄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슬람의 영이 더욱 활개를 치게 내버려 두는 것이며 곧
이슬람의 영역 안에 결국 우리도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뻐서 기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기도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사탄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언젠가 우리가 이슬람의 확장과 이슬람의 영에 맞서서 치열하고 처참하게 벌어질 전쟁에 앞서 먼저 이스라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온몸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일종의 대리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장된 표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다니며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끼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그 어떤 여론이 이스라엘을 비난한다 해도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배경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도 못한 채 시리아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랍 언론이 제공하는 편파적인 뉴스 화면만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인권도 모르고 평화도 모르는 국가라고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의 영과 하나님이 대결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제는 제발 한국교회도 한국 크리스찬도 거짓과 가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슬람과 맞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실과 혈투를 바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레드 미니스트리에는 이스라엘 관련된 책들만 출판하는 브레드 북스가 있죠. 이번에 저희 브레드 북스에서 새롭게 출판된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 쓴 책인데요. 제목은 거룩한 성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희곡으로 쓰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자세히 소개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찾아 그 배경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이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약 300여 편의 희곡 대본으로 써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아끼는 8개의 작품만을 선정해서 이번에 책으로 모았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룻 이야기라는 제목인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연 룻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갔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자세하게 드라마로 펼쳐지죠. 두 번째 작품은 아히도벨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정권 이양되는 과정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외손 여인 밧세바를 이용하여 어떻게 생존해 나가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헤롯에게 요구했던 살로메라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났던 사울과 그의 절친 베기엘의 이야기를 다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등 비교적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이 외에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의 갈등을 다룬 골고다의 두 남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다룬 마사다 등 성경의 이야기를 주석이나 설교가 아닌 드라마의 대본으로 통해서 읽게 된다면 성경이 마치 한 편의 장대한 드라마처럼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은 신의 전쟁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 있는 군사 전문가이면서 성경 미래 전략 연구소장이신 알렉스 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겪어왔던 수많은 전쟁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전쟁까지도 미리 예측한 내용들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겪지 않은 나라와 민족은 역사상 별로 없죠. 이스라엘도 구약과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지난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된 이후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참 많은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전쟁이란 반드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죠.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국가 간 그리고 민족 간의 비극이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겪어왔던 전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정말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런 부분을 군사 전문가답게 그리고 성경 전문가답게 자세하고 또 성경적으로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들은 저희 브레드 스토어에서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브레드북스에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 중에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의 책들만 엄선해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책들을 구입해서 읽으신다면 더욱 풍성한 가을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